68세의 첫날 밤, 새벽 4시 13분, 서연이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자신의 허벅지를 주무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68년을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4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 근육통? 그것도 그런 이유로 인한. 에휴. 한숨과 함께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옆에서는 강민호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69세의 신랑. 어제 결혼식을 올린 지 채 12시간도 지나지 않은. 연희는 종아리를 주무르며 생각했다. 드라마에서는 이런 거 안 알려주던데. 로맨스 드라마 속 여주인공들은 사랑을 나눈 다음 날 아침 항상 화사하게 미소 지으며 일어난다. 머리는 찰랑거리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맑고 투명하며 가벼운 몸짓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한다. 하지만 현실은 68세 여자의 현실은 이렇다. 허벅지는 뻐근하고 종아리는 땅땅하며 무릎은 삐걱거린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10분간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이 나이에 정말 중얼거리며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를 질질 끌며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좀비였다. 거울을 보니 머리는 폭탄 맞은 것처럼 부스스하고 얼굴은 푸석푸석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거울 속 자신의 눈빛만큼은 빛나고 있었다. 이게 사랑받는 사람의 얼굴이구나. 연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씩 웃어 보였다. 1978년 3월 15일. 25살 서연이는 빨간 댕기머리에 노란 저고리를 입고 결혼식장에 섰다. 26살의 신랑 박동철은 양복깃을 여미며 서 있었다. 중매쟁이 김 여사가 주선한 맞선이었다. 연희야, 저 남자 괜찮다. 공무원이래. 안정적이고 성실하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운다더라. 어머니의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결혼 첫날 밤, 동철은 연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첫 마디가 이거였다. 밥 안 해? 그때는 몰랐다. 그게 시작이라는 것을. 3개월 후 동철은 회식이라며 밤 11시에 돌아왔다. 술 냄새를 풍기며. 김 여사의 말은 거짓이었다. 아니, 동철이 어머니를 속인 것이었다. 어서 왔어요? 밤. 지금요? 벌써 밤 11시인데. 밥 안 돼? 그렇게 야식을 차렸다. 라면에 계란 넣어서. 동철은 한 젓가락 먹더니 젓가락을 내던졌다. 이게 뭐야? 짜기만 하고. 라면도 제대로 못 끓여? 미안해요. 다시 끓일게요. 됐어. 먹기 싫어.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연희는 식탁에 혼자 앉아 식어가는 라면을 바라봤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1980년 첫째 딸 지민이 태어났다. 딸이야? 아들도 아니고. 동철은 병실에 10분 있다가 나가버렸다. 연희는 갓 태어난 딸을 안고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1983년 둘째 딸 지은이 태어났다. 또 딸? 당신 뭐 하는 거야? 마치 딸을 낳는 게 연희의 잘못인 것처럼. 아이들을 키우며 연희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다. 여보라는 말은 결혼 3년 차에 사라졌다. 그 후로는 야, 거기, 때로는 그냥 턱짓으로 불렀다. 야, 물. 거기, 리모컨. 즉, 밥 태웠네. 이름? 그런 건 없었다. 연희라는 이름은 동철의 입에서 단 한 번도 불려본 적이 없었다. 가장 끔찍한 건 술이었다. 동철은 공무원이었지만 회식이 잦았다. 아니, 회식이 아니라
그냥 술자리였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술만 마시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 집에서 당신이 한 게 뭐야? 밥이나 차려놓고 애들이나 키우면서 무슨 큰 소리야. 다른 집 마누라들은 다 하는데 너만 못해. 고함 소리에 아이들이 울고 연희는 아이들을 안고 방구석에 웅크렸다. 물건이 날아다녔다. 리모컨, 잿더리, 한 번은 밥그릇도. 제발, 아이들 자는데. 닥쳐. 네가 제대로 했으면 내가 이러겠어. 폭력은 없었다. 직접적인. 하지만 언어폭력은 매일 밤 계속됐다. 다음 날 아침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 줘. 사과는 없었다. 단 한 번도. 1995년 어느 가을날. 연희는 거울을 보다가 깨달았다. 나 웃을 줄 모르게 됐네. 입꼬리를 올려봤다. 억지 미소였다. 진짜 웃음이 아니었다. 슬픈 일이 있어도 눈물이 안 났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감흥이 없었다. 드라마를 봐도 뉴스를 봐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나 죽은 거 아닌가? 심장은 뛰고 있었다. 숨도 쉬고 있었다. 하지만 감정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다. 의사는 그걸 정서적 둔감이라고 불렀다. 오랜 스트레스로 인한 일종의 방어기제라고. 휴식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웃겼다. 어떻게? 2021년 11월 3일. 동철이 쓰러졌다. 저녁 8시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으윽 소리를 내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119를 불렀다. 병원으로 실려갔다. 뇌출혈.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수술도 해봤지만 뇌 손상이 심했다. 이틀 후 동철은 숨을 거뒀다. 장례식장. 조문객들이 왔다. 부인 많이 슬프시죠? 울어도 돼요. 충격이 너무 크셔서 감정이 마비되신 거예요. 그래도 좋은데 가셨을 거예요. 연희는 울지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슬프지도 허전하지도 그립지도 않았다. 그저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다. 죄책감? 그런 것도 없었다. 40년간 쌓인 상처는 이미 모든 감정을 소진시켜 버렸으니까.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거실에는 동철이 앉아있던 소파가 텅 비어 있었다. TV 리모컨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채널을 돌렸다. 드라마가 나왔다. 평소 동철이 싫어하던 막장 드라마. 또 그런 쓰레기 같은 거 봐? 채널 돌려. 그런 잔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상했다. 자유로워야 하는데 뭔가 허전했다. 저녁 6시. 평소 같으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뭘 먹지? 40년간 남편 입맛에 맞춰 밥을 해왔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계란, 두부, 파. 김치찌개나 끓일까? 혼자서 김치찌개를 끓였다. 작은 냄비에 상을 차렸다. 혼자 먹을 밥 한 공기, 김치찌개 한 그릇. 텅 빈 식탁?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가락 떴다. 왜 또 김치찌개야? 맨날 김치찌개만 먹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좋아야 하는데 왜 눈물이 나는 걸까? 한 달이 지났다. 딸들이 가끔 전화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외로웠다. 40년을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 집이 너무 넓고 시간이 너무 느렸다. 저녁 8시. 평소 같으면
동철이 TV 보는 소리, 혼잣말 소리가 들렸을 시간. 하지만 지금은 시계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이게 자유인가, 외로움인가. 딸 지민이가 제안했다. 엄마, 복지관 봉사활동 같은 거 해보시는 게 어때요? 집에만 계시면 우울해지실 것 같아서. 봉사활동? 네.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돕는 일도 하고 같이 요리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 많대요. 처음엔 망설였다. 낯선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더 이상 빈집에 혼자 있기도 힘들었다. 다음 주 화요일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다. 어서 오세요. 첫 방문이시죠? 밝은 목소리의 젊은 직원이 반겼다. 네. 봉사활동 하고 싶어서요. 좋으시네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서연이요. 연희 씨, 환영합니다. 여기 등록하시고 오늘은 김장 봉사하시면 돼요. 김장 봉사, 배추 다듬고 무채 썰고 양념 버무리는 일. 익숙한 일이었다. 40년간 해온 일.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옆에서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말을 걸었다. 연희 씨는 어디 사세요? 아, 저희 동네네. 반갑네요. 배추 다듬는 솜씨 보니까 고수시네요. 칭찬이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 밥값도 못하네. 이것도 제대로 못해? 그런 말만 듣다가 솜씨가 좋으시네요 라는 말을 들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2022년 11월 28일 김장 봉사를 마치고 재래시장에 들렀다. 겨울이 가까워 오니 찬바람이 매서웠다. 장갑을 끼지 않은 손이 시렸다. 무 2개요. 배추는 포기째로 드릴까요? 아니요, 반쪽만요.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졌다. 감자까지 사고 나니 양손이 묵직했다. 택시 타고 갈까? 하지만 아까운 마음에 그냥 걸었다. 5분쯤 걸었을까? 톡톡톡. 이상한 소리가 났다. 뒤를 돌아보니 감자 2개가 바닥에 굴러가고 있었다. 어머, 비닐봉지가 찢어진 것이었다. 감자들이 대구르르 굴러갔다. 마침 경사진 길이라 속도가 붙었다. 아, 안 돼. 황급히 쫓아가려는데. 아줌마, 감자 떨어졌어요. 낯선 목소리. 뒤돌아보니 한 남자분이 이미 감자를 줍고 계셨다. 허리를 굽히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죄송합니다, 제가. 연희가 다가가자 그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첫인상, 점잖아 보이신다. 키는 170cm 정도. 회색 점퍼에 검은 털모자. 얼굴은 주름이 깊었지만 눈가에 웃음기가 있었다. 괜찮습니다. 여기요, 이 봉지에 담으세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새 비닐봉지를 꺼내 건넸다. 아니에요, 제가 집에 가서. 아니에요. 무거우실 텐데. 여기 담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자를 옮겨 담는 동안 연희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 남자가 멋쩍게 웃었다.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무거운 건 혼자 들지 말라고.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 뭐지, 이 느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말. 무거운 건 혼자 들지 말라고. 그것도 초면인 분에게서. 남자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걸어갔다. 연희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약간 구부정한 어깨, 천천히 걷는 걸음걸이. 혼자 사는 사람 특유의 외로운 분위기. 저 사람도 혼자신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냥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저 사람도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상하다.
왜 계속 생각나지?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무거운 건 혼자 들지 말라고. 그렇게 간단한 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까? 일주일 후 연희는 다시 시장에 갔다. 의도한 건 아니었다. 정말로 그냥 마침 장볼 날이었고 마침 그 시간대였을 뿐이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혹시 또 볼 수 있을까? 감자 코너를 지나갈 때 슬쩍 주변을 둘러봤다. 없었다. 고구마 코너, 배추 코너, 무 코너.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다. 왜 이러는 거야, 나? 68살 먹은 할머니가. 그때였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들게요. 익숙한 목소리.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고개를 돌리니 저번 그 남자가 채소 가게 아주머니의 박스를 들어주고 있었다. 저기 있네.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다. 저기 연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남자가 돌아봤다. 잠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환하게 웃었다. 아, 감자. 네. 지난번에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색한 침묵.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다. 남자도 마찬가지인 듯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혹시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복지관에서 봉사하시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거기서 뵌 것 같아서요. 저도 가끔 거기 가거든요. 전기시설 점검 봉사를. 아, 대화가 이어졌다.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서연이에요. 연희 씨, 나이가 어떻게? 68이에요. 아, 저는 69입니다. 한 살 많네요. 그러시구나.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했다.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조급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는 말투. 그럼 또 복지관에서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헤어지면서 뒤돌아봤다. 민호도 뒤돌아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서로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집에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다. 68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설렘. 그 후로 복지관에서 자주 마주쳤다. 처음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점차 짧은 대화를 나눴다. 오늘 날씨 춥죠? 네, 겨울이 오나 봐요. 그러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면서 대화가 늘어났다. 민호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말만 정확하게 하는 스타일이었다. 무엇보다 듣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연희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마주쳐 주었다. 40년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내 얘기를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복지관 마당에서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호는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있었다. 어두운 곳에서 일하기 편하도록 전등을 더 밝게 교체하는 작업. 저기, 이 전등 좀 더 밝게 할 수 있을까요? 연희가 물었다. 네, 잠시만요. 민호는 사다리를 가져와 올라갔다. 연희는 아래서 사다리를 잡아들였다. 조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때 민호의 손이 보였다. 오른손 등에 큰 화상 자국이 있었다. 울퉁불퉁하고 붉은 흔적. 오래된 상처 같았다. 저건 무슨 일이었을까?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사람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으니까. 11월 말 감기가 유행했다. 복지관에서도 기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연희는 집에서 유자청을 담갔다. 유자를 깨끗이 씻어 얇게 썰고 설탕과 꿀을 넣어 재웠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방법 그대로 작은 유리병에 담아 복지관에 가져갔다. 점심시간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건넸다. 저기,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던데 이거 마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민호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잠시 병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받아들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다. 참 오랜만에 받아보는 선물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오랜만에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 이 사람도 오랫동안 혼자였구나. 아무에게도 받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주지 못한 채 살아왔구나. 맛있게 드세요. 따뜻한 물에 타드시면 돼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민호의 눈빛이 촉촉했다. 며칠 후 동네 슈퍼에 반찬거리를 사러 갔다. 주인 김씨 아주머니가 급하게 연희의 팔을 잡아당겼다. 연희 씨,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그 강민호라는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는 것 같던데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네, 무슨, 쉿, 작게 말해. 김씨 아주머니는 사방을 살피더니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저 사람 젊었을 때 술에 취해서 담뱃불로 집에 불냈대. 그래서 마누라하고 어린 아들이 둘 다 불에 타 죽었다는 거야.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요? 내가 그 동네 사는 친척한테 들었어. 그 뒤로 마을에서 쫓겨나다시피 떠났다가 늙어서 다시 돌아온 거래. 남자들 술버릇은 나이 들어도 안 고쳐진다니까. 조심해. 김씨 아주머니는 자기 언니도 술 때문에 고생했다며 계속 얘기를 늘어놓았다. 하지만 연희는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호 씨가 그런 사람? 그렇게 다정하고 조심스럽던 사람이 항상 긴 소매로 가리던 화상 자국. 혹시 그때 한쪽에서는 아니야. 그분이 그럴 리 없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40년간 겪었던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술만 마시면 폭언을 퍼붓던 남편. 밖에서는 착한 사람, 집에서는 괴물. 남자들은 다 그래. 겉과 속이 달라. 새벽 3시, 연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찬물을 마시며 생각했다. 나는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결심했다. 민호 씨를 멀리하기로. 다음 날부터 연희는 민호를 피하기 시작했다. 복지관 봉사 시간을 바꿨다. 민호가 오는 화요일과 목요일을 피해 월요일과 수요일로. 시장도 다른 시간대에 갔다.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연희 씨. 받지 않았다. 또 전화가 왔다. 역시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연희 씨,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게 맞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현관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다. 작은 보자기에 쌓인 것. 펼쳐보니 손수 깎은 나무 수저 한 쌍과 쪽지. 연희 씨,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건강하세요. 나무 수저. 예전에 연희가 무심코 한 말을 기억한 거였다. 나무 수저 하나 있으면 좋겠네. 요즘은 다 쇠수저라 입맛이 없어. 한 달도 더 지난 대화. 그걸 기억하고 직접 깎아서 만든 것. 가슴이 미어졌다. 이런 정성을 가진 사람이 정말 그런 끔찍한 일을? 하지만 세상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너무 많았다. 연희는 나무 수저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신발장 안에 깊숙이 밀어 넣었다. 한 달이 지났다. 민호의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복지관에서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다른 봉사자에게 물으니 몸이 안 좋아서 쉰다고 했다. 네. 탓인가?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이게 맞다고 다짐했다. 나는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어느 화요일 오후 복지관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다. 복지관 역사를 정리해 놓은 앨범이었다. 심심해서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손이 멈췄다. 5년 전 지역 신문 기사가 붙어 있었다. 인근 아파트 화재, 이웃집 노인이 아이 구해. 흐릿한 사진.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했다. 민호였다. 손이 떨렸다. 기사를 읽었다. 지난 화요일 밤 송파구 금강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강민호 64씨가 이웃집 5살 아이를 구하고 큰 화상을 입었다. 강 씨는 새벽 2시경 이웃집에서 나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 아이를 안고 나왔으나 이 과정에서 오른손과 팔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강 씨는 20년 전 제 가족을 화재로 잃은 아픔이 있어 그 아이만큼은 꼭 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숨이 멎었다. 기사 옆에 복지관 관장님의 메모가 붙어 있었다. 강민호 어르신 마이너스 자신의 가족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20년간 지역 소방안전 교육에 헌신해 오심. 손의 화상은 5년 전 아이를 구할 때 입은 상처. 아내와 아들을 화재로 잃은 후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으셨다고 함. 사진첩이 손에서 떨어졌다.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민호 씨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다. 화재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안고도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 속에 뛰어든 영웅이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뭘 한 거지? 확인도 없이 오해하고 냉정하게 외면하고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준 내 모습. 신음이 새어나왔다. 한참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다른 봉사자가 들어와 깜짝 놀라 달려왔지만 연희는 손을 저으며 혼자 있고 싶다고 했다.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민호의 집을 찾아갔다. 복지관 명부에서 주소를 확인했다. 버스로 20분 거리의 낡은 아파트였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한 달 동안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렸다. 504호.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대답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설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옆집 문이 열렸다. 누구 찾으세요? 중년 여자분이 나왔다. 저기 504호 강민호 씨 계신가요? 아, 강 선생님? 며칠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기침이 심하시더니. 어느 병원이요? 보훈병원이요. 우리 동네에 있는. 더 이상 듣지 못했다. 계단으로 뛰어내려갔다. 68세의 몸으로 5층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건 쉽지 않았다. 숨이 턱까지 찼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보훈병원 6인실. 창가 구석 침대에 민호가 누워 있었다.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 뺨이 푹 꺼지고 얼굴에 핏기가 없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민호 씨. 연희의 목소리에 민호가 눈을 떴다. 잠깐 멍한 표정을 짓더니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다. 연희 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연희는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민호 씨, 미안해요. 겨우 그 말을 꺼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정말, 정말 미안해요. 제가 오해를. 민호는 천장을 바라봤다. 한참 후에야 다시 연희를 봤다. 알고 있었어요. 낮은 목소리였다.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걸. 어차피 내 인생은 오해와 함께였으니까. 그 담담한 목소리에 더욱 미안해졌다. 슈퍼 아주머니가 그 옛날 일을 잘못 전해서.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 소문이 있었군요. 처음 알았어요. 1995년 겨울. 민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젊었을 때 전기기사로 일했어요.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40대에 퇴직하고 그 후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했죠.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아내 순이와 아들 민수, 셋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죠. 1995년 겨울이었어요. 12월 27일. 민호의 손이 이불을 꼭 쥐었다. 그날 밤 이웃집에서 불이 났어요. 연탄가스 중독으로 쓰러진 노인이 계셨는데 촛불이 커튼에 옮겨 붙었던 거죠. 바람이 세게 불던 날이라 순식간에 번졌어요. 연희는 민호의 손을 잡았다. 나는 잠에서 깨자마자 뛰어나갔어요. 이웃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거든요. 불길 속으로 들어가 노인을 업고 나왔어요. 민호의 손을 보았다. 화상 자국. 그때 손과 팔에 큰 화상을 입었죠. 119가 오고 불을 끄고 다행히 우리 집은 불이 번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와 아들은 시댁에 가 있었어요. 그날 명절 준비하러 다음 날 돌아온다고 했었죠.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아내와 아들이 탄 버스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었대요. 트럭과 정면 충돌. 두 사람 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연희는 민호를 꼭 안았다. 그날 이후로 20년을 혼자 살았어요. 만약 내가 더 조심했더라면, 불이 나지 않았더라면 아내와 아들이 급히 돌아올 일도 없었을 거라고. 아니에요. 연희가 말했다. 민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었어요. 다시는 부주의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민호는 계속했다. 소방안전 교육 봉사를 시작했고 독거노인 가정의 정기점검을 무료로 해드렸어요. 혹시라도 또 화재가 날까봐. 5년 전 새벽에 또 화재가 났어요. 이웃 아파트에서. 민호의 눈빛이 변했다.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내 아들 민수가 떠올랐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불 속으로 들어가 아이를 안고 나왔죠. 다시 화상을 입었지만 그 아이만큼은 구할 수 있었어요. 연희는 민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이 손이 흉하다고요? 절대 아니에요. 이 손은 생명을 구한 손이에요. 마지막 희망. 민호는 연희를 바라봤다. 연희 씨를 만났을 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다시 사람을 사랑해도 되는 걸까? 내가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걸까? 하지만 당신이 멀어지셨을 때 알았어요. 역시 난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 과거가, 내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도 짐이 되는구나. 아니에요. 연희가 소리쳤다. 민호 씨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제가 확인도 없이 오해한 거예요. 제가 비겁했던 거예요. 이 손에 담긴 이야기가 있기에 당신이 더 진짜 사람처럼 느껴져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손을 이렇게 잡아준 건 20년 만이에요. 그 말에 연희의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다.
병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다. 그날부터 연희는 매일 병원을 찾아갔다. 아침 일찍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도라지차 삶은 배, 달걀찜, 닭죽. 또 오셨어요? 매일 이렇게 오시면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요. 저도 혼자 집에 있으면 심심하거든요. 거짓말이었다. 심심해서가 아니라 민호가 보고 싶어서였다. 하루라도 안 보면 마음이 허전했다. 2주 후 민호는 퇴원했다. 기관지염이었다. 젊은 시절 화재 연기를 많이 마신 탓에 폐가 약해져 있었다. 의사는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찬바람을 피하라고 당부했다. 퇴원하는 날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잠시 봄바람을 맞았다. 연희 씨. 민호가 조용히 연희의 손을 잡았다. 내 손이 이렇게 흉해서 괜찮으세요? 화상으로 일그러진 손등을 보며 물었다. 연희는 망설임 없이 두 손으로 그 손을 포근히 감쌌다. 이 손만큼 아름다운 손은 없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둘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이 되었다. 아침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 저녁이면 둘 중 한 사람의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있었다. 저 나이에 무슨 연애래. 늙은이들이 철이 없어.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어느 날 민호가 말했다. 연희 씨, 저와 함께 식사하러 가실래요? 제대로 된 데이트 말이에요. 69세의 데이트 신청. 가슴이 두근거렸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네, 좋아요. 그날 저녁 연희는 옷장을 수십 번 열었다 닫았다. 뭘 입어야 할지 몰랐다. 결국 딸에게 전화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있긴 뭐가 있어. 그냥 옷 좀 사려고. 백화점에 가서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샀다. 미용실에도 들렀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다. 설레는 마음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약속 당일 동네 양식당 앞에서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깔끔한 베이지색 셔츠에 검은 바지, 손에는 작은 꽃다발. 연희 씨, 참 아름다우세요. 부끄러웠다. 민호 씨도 멋있으세요. 구석 자리에 앉았다. 민호가 가져온 꽃을 테이블 위 작은 꽃병에 꽂았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민호가 수줍게 웃었다. 저도 처음이에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둘은 손을 마주 잡았다. 연희 씨, 이렇게 함께 있으니 참 좋네요. 저도요. 식사를 마치고 동네 뒷산으로 올라갔다. 은행나무 길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다. 중턱쯤의 벤치에 앉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연희 씨, 민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저 평생 혼자 살겠다고 다짐했었어요. 더 이상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지도 않겠다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연희 씨를 만나고 다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상자를 열었다. 소박한 은반지. 연희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눈물이 쏟아졌다. 69세의 프로포즈. 68세의 여자에게. 민호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연희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딱 맞는 사이즈였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다. 그 순간만큼은 20살 청춘 같았다. 먼저 딸에게 전화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재혼하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네. 복지관에서 만난 분이 계셔. 좋은 분이고 엄마를 잘 대해주셔. 엄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야. 진심이야. 또 긴 침묵. 엄마 나이가 몇인데요? 그리고 재산은 어떻게 하려고요?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엄마는 그냥 남은 인생을 혼자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 엄마, 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한번 만나볼게요. 그분, 일주일 후 딸 내외가 민호를 만났다. 처음엔 경계했지만 민호의 진심을 느끼고는 누그러졌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찬성이에요. 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작은 결혼식을 준비했다. 화려한 식장이 아닌 복지관 강당. 하객도 많지 않았다. 복지관 봉사자들, 동네 친구 몇 명, 딸 내외. 연희는 연한 분홍색 한복을 맞췄다. 민호는 감색 두루마기를 입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딸이 와서 머리를 빗겨주었다. 엄마 예쁘세요. 그래, 주름투성이인데. 아니에요. 정말 예쁘세요. 행복해 보이세요. 딸도 울먹였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한 표정 짓는 거 처음 봐요. 오후 2시 식이 시작됐다. 복지관 강당은 소박하게 꾸며져 있었다. 복지관 김 선생님이 주례를 서주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특별한 결혼식을 목격합니다. 강민호 어르신과 서연이 어르신의 결혼. 두 분은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드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두 분의 사랑을 보면 계절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신랑 신부께서는 앞으로 나와 서로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둘은 앞으로 걸어나가 손을 잡았다. 거친 손과 주름진 손. 하지만 그 어떤 손길보다 따뜻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웃었다. 민호가 연희를 바라봤다. 연희도 민호를 바라봤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까워졌다. 그리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박수가 쏟아졌다. 결혼식 후 조촐한 피로연을 가졌다. 복지관에서 준비한 음식과 케이크.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다. 두 분 정말 보기 좋아요. 우리도 힘이 나네요. 사랑은 역시 나이가 없나 봐요. 오후 5시쯤 피로연이 끝났다. 딸이 다가왔다. 엄마, 우리는 이제 갈게요. 행복하세요. 그래. 고맙다. 민호 아저씨,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그럼요. 제 목숨처럼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민호와 연희만 남았다. 연희 씨.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야 하나? 민호가 쑥스럽게 웃었다. 여보. 그래요. 어색했지만 달콤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호칭. 여보, 집에 갈까요? 네. 민호의 아파트. 이제는 둘의 보금자리.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집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거실에는 새 꽃병에 장미가 꽂혀 있었고 부엌에는 과일과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앉으세요. 차 끓여올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이제 제 집이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오늘은 제가. 둘은 동시에 웃었다. 결국 함께 부엌에 가서 차를 끓였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다. 연희가 담근 유자차. 민호가 좋아하는 그 차. 연희 씨. 여보. 네. 긴장되시죠? 네. 조금요. 솔직히 말하면 많이 긴장됐다. 68세의 첫날 밤.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다. 저도 그래요. 사실 많이 떨려요. 민호도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천천히 해요. 우리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그래요. 시계를 보니 밤 9시. 여보, 씻으실래요? 네. 그럴게요. 연희는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했다. 물줄기 아래에서 심호흡을 했다.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처진 가슴, 탄력 없는 배. 젊은 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괜찮을까? 이런 몸을. 하지만 민호도 마찬가지일 거였다. 젊은 연인이 아니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노년의 부부였다. 면 잠옷을 입고 나왔다. 민호가 차례로 씻으러 들어갔다. 연희는 침실로 갔다. 침대는 깨끗한 하얀 시트로 정돈되어 있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은은한 스탠드가 켜져 있었다. 침대 끝에 앉아 기다렸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될 줄이야.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다. 깔끔한 면 잠옷 차림. 젖은 머리를 뒤로 넘긴 모습. 연희를 보자 멈칫했다. 들어와요. 민호가 천천히 침대 옆에 앉았다. 둘 사이에 작은 거리가 있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불 끌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켜두고 싶어요. 당신 얼굴을 보고 싶거든요. 민호의 귀가 빨개졌다. 여보. 네. 제가 서툴 거예요. 20년 만이라. 저도요. 사실 40년 동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둘은 마주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연희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연희 씨, 천천히 해도 되죠? 당연하죠. 둘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나란히 누운 채로. 한참 후 민호가 옆으로 몸을 돌렸다. 연희를 바라보며 여보, 이렇게 함께 있으니 참 좋네요. 저도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연희의 뺨을 어루만졌다. 주름진 피부. 하지만 그 손길은 너무나 부드러웠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거짓말. 진심이에요. 제 눈에는요. 연희도 민호의 뺨을 만졌다. 거친 피부, 깊은 주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다. 저도요. 당신이 가장 멋있어요. 천천히 가까워졌다. 입술이 닿았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입맞춤. 처음에는 짧게. 다시 한번 조금 더 길게. 민호가 연희를 품에 안았다. 연희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심장 소리가 들렸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여보. 네. 제가 해도 될까요? 그 조심스러운 물음에 가슴이 뭉클했다. 40년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저 당연한 듯이 의무처럼. 하지만 민호는 달랐다. 연희의 의사를 존중해 주었다. 네. 좋아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를 느꼈다. 잠옷을 벗기는 손길도 조심스러웠다. 나이든 몸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민호의 눈빛에는 오직 사랑만 담겨 있었다. 아름다워요. 주름진 어깨, 처진 가슴,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몸. 하지만 민호는 그 모든 것을 사랑스럽게 어루만졌다. 연희도 민호의 몸을 보았다. 화상 자국이 있는 손과 팔 수술 자국, 마른 몸.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 사람의 이야기였다. 살아온 증거였다. 당신도 아름다워요. 둘은 서로를 안았다. 젊은 날의 격정적인 사랑과는 달랐다. 불꽃 같은 열정도 거친 욕망도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서로의 아픔을 아는 마음. 함께한다는 것의 소중함. 이 순간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아는 감사함. 천천히 부드럽게 서로를 느꼈다.
숨결이 섞이고 온기가 전해지고 심장 소리가 하나가 되었다.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평생 제대로 해본 적 없는 말.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둘은 서로를 꼭 아는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여보,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민호가 연희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고마워요. 이런 행복을 다시 느끼게 해줘서. 저야말로요.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잠들었다. 새벽 4시 13분 연희는 눈을 떴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이상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응? 허벅지가 뻐근하게 저렸다. 종아리도 땅땅했다. 무릎도 왠지 아팠다. 이게 무슨...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아, 어젯밤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68세의 나이에 첫날 밤의 여운으로 근육통이 온 것이다. 헛웃음이 나왔다. 이 나이에 정말 한참을 다리를 주무르며 앉아 있었다. 옆에서 민호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 행복해 보이는 표정. 연희는 민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주름진 이마, 백발이 섞인 머리, 깊게 패인 눈가. 하지만 그 얼굴이 그 어떤 젊은 남자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다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너무 행복했다. 사랑은 심장이 아니라 허벅지로도 기억되는 거구나. 드라마에서는 절대 안 알려주는 진실. 68세 여자의 첫날 밤 후기. 10분쯤 지나서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화장실로 갔다. 완전히 좀비 걸음이었다. 거울을 봤다. 부스스한 머리, 잠에서 깬 얼굴.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다. 빛나는 눈, 행복한 표정. 이게 사랑받는 사람의 얼굴이구나. 68년을 살면서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조용히 침실로 돌아왔다. 다시 누우려는데 민호가 눈을 뜨셨다. 여보, 어디 가셨어요? 화장실 다녀왔어요. 아,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리 절뚝이신 것 같던데. 들켰다. 그냥 조금 저려서요. 민호가 잠시 멍하니 연희를 보더니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떴다. 혹시 어젯밤 때문에? 아, 아니에요. 얼굴이 빨개졌다. 민호도 얼굴이 빨개졌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푸아, 왜 웃으세요? 미안해요. 그냥 우리가 너무 웃겨서요. 이 나이에 첫날 밤 후유증이라니. 연희도 웃음이 터졌다. 정말 우습죠? 네. 하지만 행복한 웃음이에요. 민호가 침대에서 일어났다. 제가 마사지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 책임이기도 하니까요. 민호는 연희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주무르기 시작했다. 허벅지, 종아리, 발목까지. 아, 시원해요. 다행이네요. 제가 젊었을 때 어머니 다리 자주 주물러 드렸거든요. 그랬구나. 여보, 오늘은 푹 쉬세요.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안 돼요. 오늘은 제가 할 거예요. 민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부부로서의 첫 아침. 그 후 1년.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차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봉사하고 저녁이면 함께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하지만 그 소소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 어느 봄날
약속한 대로 벚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동네 뒷산 산책로 옆에 복지관의 허락을 받아서 작은 묘목이었다. 민호가 구덩이를 파고 연희가 나무를 잡았다. 함께 흙을 덮고 물을 주었다. 이 나무가 크게 자라서 꽃을 피울 때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민호가 물었다. 볼 수 있어요. 꼭요. 나무 옆에 작은 표지판을 세웠다. 2024년 봄 강민호 서연이 부부의 나무. 표지판 뒷면에는 함께 쓴 글이 새겨져 있었다. 함께 늙어가는 기쁨. 가끔 딸이 놀러 왔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래, 엄마도 그래.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줄 몰랐어. 민호 아저씨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응, 엄마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딸은 민호를 보며 말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정말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웃는 모습도 잘 못 봤는데 요즘은 항상 웃으세요. 민호가 연희의 손을 잡았다. 제가 더 고마워요. 연희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지난주 첫날 밤 이후 또 한 번 다리가 저렸다. 민호와 함께 웃으며 서로의 다리를 주무르고 파스를 붙였다. 우리 이제 좀 절제해야 하나 봐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행복하잖아요. 연희가 대답했다. 그렇긴 하네요. 하. 둘은 마주보며 웃었다. 69세와 68세의 부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었다. 1년 후 봄. 우리가 심은 벚나무에 꽃망울이 맺혔다. 여보 봐요. 꽃이 피려나 봐요. 연희가 신나서 소리쳤다. 민호가 나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피는군요. 우리 함께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일주일 후 벚꽃이 만개했다. 둘은 나무 아래에 서서 손을 잡고 꽃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자 꽃잎이 흩날렸다. 꽃비가 내렸다. 여보. 네. 행복해요. 저도요. 벚꽃 아래에서 키스했다. 69세와 68세의 키스. 주변에 산책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와, 멋있다. 저렇게 늙고 싶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우리는 결혼한 지 2년이 되었다. 민호는 가끔 기관지염으로 고생한다. 나는 무릎이 아플 때가 있다. 우리 모두 이제 정말 늙었다. 하지만 행복하다. 아침에 눈 떠서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아침 인사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 손을 잡고 걸을 사람이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기적 같다. 68세에 맞이한 첫날 밤. 다리가 스르르 풀리고 허벅지가 저리고 다음 날 근육통이 오는 그런 사랑. 누군가는 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다. 늦게 시작했지만 진실하고 깊고 소중한 사랑.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주름진 얼굴도 처진 몸도 느린 걸음도 그 모든 것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혹시 지금 혼자 계신 분들 늙었다고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의 황혼에도 사랑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젊은 날의 사랑보다 더 깊고 더 따뜻하고 더 진실합니다. 68세에 맞이한 첫날 밤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다리가 저려도 몸이 아파도 그 모든 것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민호가 차를 끓이고 있다. 여보, 차 나왔어요. 네, 금방 갈게요. 창밖을 보니 우리가 심은 벚나무에 또 꽃이 피고 있다. 두 번째 봄, 나무가 자라듯 우리의 사랑도 자라고 있다.
여보, 차 식어요. 지금 가요. 컴퓨터를 끈다. 이제 내 남편이 기다린다. 함께 차를 마시고 손을 잡고 오늘도 우리의 소중한 하루를 이어갈 것이다. 68세의 첫날 밤. 다리가 스르르 풀렸던 그날 밤. 그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밤이었다. 사랑은 심장이 아니라 허벅지로도 기억된다. 서연이 70세. 이 이야기를 쓰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년의 사랑을 너무 쉽게 웃어넘깁니다.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늙은이들이 철없이 왜 그래. 하지만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70대의 설렘도 80대의 두근거림도 모두 진짜입니다. 오히려 젊은 날보다 더 절실하고 더 소중하고 더 진실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길 바랍니다. 사랑은 허벅지로도 기억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랑은 아름답습니다.